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피고인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피고인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려던 순간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부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경, 그리고 특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이 변명과 남탓만 해온 내란 세력 단주의 책임은 법원으로 향합니다. 내란 발생 444일째인 다음 달 19일 사형 구형이라는 역사의 부름에 법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먼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무박 2일 재판 끝에 막을 내린 결심 공판.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습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8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의 의미에 대해 집행 자체보단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구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례인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재판에서 전두환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에 응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계엄은 과거 계엄과 달리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으며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도 없었고 국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은 어떠한 중단이나 장애도 없었습니다. 특검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전두환, 노태우 단죄를 통해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더 심각한 범죄라며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가량.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며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걸로 추측됩니다.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면 복권돼 풀려난 내란 속의 전 씨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왜 직접 책임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표했는데? 발포 명령. 사형은 가석방이 없지만 무기징역은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고 이후 이 형이 확정되면 사면되지 않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책임을 물어 당원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데요.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가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새 윤리위가 출범한 지 닷새 만, 단 2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최고 수준 징계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제명 결정 내용만 들었고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난 게시글 1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들이 단순한 개별적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 일탈과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은 물론 정당 대표로서 관리 책임, 정치적 책임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하지 않으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악성 비방 글들이 난무하게 될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에 제명안을 받아든 한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벌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며 당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선 친한계 의원들도 당내 민주주의 사망, 징계가 아닌 숙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귀국했는데요.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오사카 현지에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한일 두 정상 사이 깊어진 신뢰를 꼽았습니다. 취임 전 상대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친분을 쌓으며 협력의 틀을 다졌다는 겁니다.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각급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서 한일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세희 해저 탄광에 수몰된 유해 DNA 감정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신뢰가 깔려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두 정상은 각자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해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은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계속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리 측에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측 설명을 들었을 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이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일 기간 동안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문제를 놓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완벽한 단절과 강렬한 거부를 표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정부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 다소 경직된 관계가 예상됐던 두 정상은 뜻밖의 호흡을 보이며 한일 관계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독도 문제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의제가 남아있는 만큼 신뢰를 지렛대 삼아 갈등 요소를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버스 파업 이후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죠. 저희 취재진이 이 버스에 타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송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둘째 날, 서울시가 시민 불편 줄인다며 투입한 무료 셔틀버스가 서는 정류장입니다. 찾기도 쉽지 않았지만 허리를 잔뜩 굽혀야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부터 불편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승객은 단 한 명. 배차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20-30분으로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10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인데 그거는 그냥 걷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날이 밝은 뒤 본격적인 출근 시간, 시민들은 또 다른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언제 오는지를 모르니까 마냥 기다려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해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셔틀버스는 실시간 운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무작정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허겁지겁 뛰어가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배차 시간이 달라서 오늘 건 놓쳤어요. 그나마 셔틀버스를 찾아서 탄 시민들은 어디서 내릴 수 있는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디서 찾는다고 안 알려줘서 지금도 잘 모르는데 못 내렸어요. 아까 내렸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치구 셔틀버스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서울시가 긴급 투입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773대.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셔틀버스 투입 등 가용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해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자치구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 가까운 거리는 따르기를 타거나 걸어가라, 인내하는 마음으로 교통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서울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자는 공지문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김병기 의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김 의원 자택 등 6곳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지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도 포함됐는데요.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부의장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가 나왔지만 경찰은 증거로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왔는데요. 왜 그랬는지 공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김병기 의원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김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6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3천만 원 소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셨나요?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 부부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3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들고 간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지희 부의장 사무실 컴퓨터에서 숭실대 관련 파일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자료를 선별하던 중 숭실대 입학 컨설팅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 부의장이 김 의원 지시로 숭실대에 적어도 2차례 찾아갔다고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의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눈앞에 나왔는데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장이 없는 내용이어서 확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압수할 필요를 당장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의장 측이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제출하겠다고 말해 확보를 미뤘다고 했습니다. 이지희 부의장실에는 노트북도 태블릿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숭실대 관련 자료 역시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늑장 수사에 이어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부의장 등 5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시 의원을 내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